1939년 3월 24일 홍매와 움트는 봄. 나는 만주 길림성 동간에서 태어났다. 그 21년 전인 1918년 겨울, 만주 송화강 인근의 삼송에 한 조선 소년이 가족과 함께 도착했다. 대한제국 멸망 후 8년이 지난 때였다. 고향이 경상북도 성주인 그 소년의 가족이 길림성 삼송으로 이주해 온 것이다. 이규독이라는 이름의 8살 난 그 소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다. 아버지가 부모님을 따라 만주에 정착하게 된 사연은 알 수 없다. 다만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떠나 낯선 이국 땅으로 이주하게 된 데에는 일본의 식민 통치하에 들어간 조국의 사정과 관련이 있으리라는 생각만 해볼 뿐이다. 당시 만주 길림성 화수녀는 조선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고 한다. 드넓은 대륙 만주에서 그 소녀는 어떤 인연인지 길림성 화수년의 흥화학교에 입학하고 이후 이 학교 설립자 이화구 선생의 장녀와 혼인하게 된다. 먼 타국에서 만나 1927년 11월 15일 부부가 된 그 젊은 조선 남녀가 바로 내 부모님이다. 아버지가 어떻게 흥화학교에 들어가 공부하게 됐고 그 학교의 설립자인 외할아버님 가문과의 인연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내가 어머니한테서 들어 알고 있는 것은 외할아버님께서 아버지를 무척 좋아하셔서 맏딸인 어머니와의 혼인을 흔쾌히 허락하셨다는 사실이다. 두 분은 17세 동갑내기였다. 결혼 후 어머니는 딸만 셋을 연거푸 낳으신 후 나를 임신하셨다고 한다. 아들을 귀히 여기는 시절이니 참으로 민망한 일이었다. 게다가 나를 임신하실 무렵 딸 셋 중 2딸은 이미 여의었고 생존한 딸마저도 심장병을 앓고 있던 우울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7해 만에 겨우 태기가 있자 근엄하기로 소문난 할아버지까지도 할머니와 함께 꼭두새벽 송화산가에 나가 백일기도에 정성을 바치셨다는 것이다. 가부장의 권위가 대단했던 당시 농경사회의 전형적인 어른이었던 할아버지의 신분을 생각한다면 그 백일기도는 확실히 쉽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장손을 기다리는 할아버지의 염원이 그만큼 컸던 것이다. 그런데 출산하고 보니 또 딸이었다. 실망이 컸음에도 집안 어른들은 우선 태어난 아기가 유난히 튼튼한데 만족하셨다고 한다. 어쩌면 단명한 아이들을 줄줄이 땅에 묻었던 손으로 오랜만에 건강한 아이를 안아보는 기쁨. 그 자체만으로도 병마와 죽음으로 침울했던 집안에 활기가 살아난다고 여기셨는지 모르겠다. 그런 연유로 장손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던 집안에 4번째 딸로 태어난 나의 출생은 다행스러운 안도감과 민망함이 함께 교차하는 그런 등장이었다. 북만주 오지 장춘에 8.15 광복의 소식이 들려왔다. 장춘은 내가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다. 광복이라고 하면 힘차게 펄럭이는 태극기와 만세 함성이 연상되지만 겨우 7살 어린 나이에 북만주 오지에서 내가 맞은 조국의 광복은 그것과는 꽤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광복이 임박했을 무렵은 전쟁 말기였다. 심한 폭격과 공습이 이어졌다. 그때마다 어른들은 급히 아이들을 끌어안고 방공으로 쓰이던 마루 밑으로 들어가 폭격을 피하곤 했다. 무서운 폭격이 지축을 흔들었다. 허공을 찢는 폭음과
날카로운 섬광은 우리가 엎드려 있던 마룻장 틈새를 통해 금방이라도 전부를 삼킬 듯 뚫고 들어왔었다. 섬광이 번쩍일 때면 어린아이들 중 누군가 자지러질 듯 까르르 웃어대던 것이 기억난다. 철없는 어린아이들 눈에는 끔찍한 전쟁도 공포의 공습도 하나의 놀이같이 보였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웃음소리도 잠깐이었다. 놀란 어른들이 급히 수건으로 아이들의 입을 막아버리면 마룻장 아래선 더 이상 웃음소리도 신음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나는 공습의 공포를 하나의 유의로 착각할 만큼 철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공습이 뜸해지면서 찾아왔던 광복이 무엇인지, 또 광복이 되면 우리 가족의 삶에 대체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를 알 만큼 제대로 철이 든 것도 아니었다. 어머니는 내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아니, 어머니에게도 해방이라는 가슴 벅찬 현실과 함께 만주 벌판에서 용트림하던 현대사의 지각 변동을 이해한다는 것은 벅찬 일이었을 것이다. 일본의 패전으로 한반도의 해방이 찾아왔을 무렵 동아시아 전체가 새 질서, 새 구조, 새 이데올로기의 물결 속에 격렬한 몸살을 앓던 시기였다. 그 대격변 한가운데에서 소용돌이치던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는 일은 당시 만주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의 식견이나 정보 능력으로는 역부족이었다. 해방이 되자 아버지는 동북 대한민단에 들어가 보안대를 조직했다. 보안대원들은 현지 중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 무장할 수 있었다. 보안대는 해방이라는 상황이 주는 기쁨과 혼란의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에 떠는 조선 동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치안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가는 동포들의 귀국길을 돕는 일이었다. 그 활동은 1년간 계속됐다. 이듬해 1946년이 되자 아버지도 동지들과 함께 조선으로 가는 귀국선을 탔다. 아버지는 만주 생활 27년 동안 온 가족이 땀을 쏟아 땅을 일군 덕에 어느 정도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 귀국하면서 정착 자금으로 쓸 수 있었다. 앞날을 살아갈 길이 불확실했지만 조국이 해방되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아버지는 주저없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신 것이었다. 비록 배 밑엔 소금을 잔뜩 싣고 창공을 향해 솟아있던 깃대엔 남루한 헝겊 조각을 이어 만든 돛대가 위태롭게 달려있던 작은 배였지만 그 초라하기 짝이 없던 소금배가 그해 이웃들과 우리 가족의 귀국선이었다. 그리하여 광복에 대한 나의 기억은 언제나 눈이 시리도록 푸른 도라지꽃 빛깔의 바다를 배경으로 떠있던 소금배의 남루한 모습과 외로운 돛대의 완만한 펄럭임으로부터 시작된다. 돛담배를 타고 순풍만을 의지해 떠난 귀국길은 순조로울 수 없었다. 출항부터 위태했었다. 급기야 대련 부근에서 심한 폭풍을 만나 항해가 아예 불가능해져 버렸다. 급한 대로 찾아 들어간 항구의 한 허름한 여관에서 땅이 꺼질 듯 한숨 쉬며 하늘을 원망하던 어른들의 좌절한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다행히 며칠 후 바다는 잠잠해졌고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지만 노인 한 분을 먼 저 세상으로 보내야만 했던 가슴 아픈 귀국길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멀미 때문에 거의 초주검이 되어 있던 어느 날 숨진 사람들을 인근 섬에 묻어가며 강행한
귀국의 험한 항로도 끝이 났다. 드디어 소금배가 인천항에 닷을 내린 것이다. 비록 돛대는 형편없이 찢기고 배전은 파도가 핥힌 자국으로 사정없이 패어나간 상처투성이의 귀향이었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조국 땅을 밟았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온몸으로 열광했다. 그러나 그토록 고대하던 조국 땅의 첫 체류지인 월미도 수용소는 별난 방식으로 우리를 맞았다. 사정없이 뿌려대는 DDT 가루 세례가 그것이었다. 이가 들끓어 발진 티푸스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일행 모두에게 뿌려진 새하얀 DDT 가루. 그것이 조국이 우리에게 건넨 첫 환영 인사였다. 8살이었는데도 유난히 몸이 작고 피부가 까맣던 나는 그 DDT 가루를 온몸에 뽀얗게 뒤집어 쓰고 나니 마치 흰 떡고물에 굴려놓은 경단 같았을 것이다. 우리 가족은 불편하고 처량했던 월미도 수용소를 벗어나 다시 서울 장충동의 또 다른 수용소로 옮겨졌다. 그리고 또 얼마간의 체류 기간을 거친 후에야 겨우 수용소 생활을 마감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서울 원효로 도원동에 있는 적산가옥 한 채를 구입하신 것이다. 해방 후 정부가 일본인 소유였던 그 집을 풀어할 때 아버님이 얼마의 값을 치르고 그 집을 사들인 것이다. 일본식 다다미 방으로 꾸며진 그 슬레이트 지붕 단층집 입구엔 2그루 수양버들이 서 있었다. 우물이 없어 집 근처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길어 써야만 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제서야 고국으로의 귀환이라는 길고 고된 장정이 끝난 셈이었다. 1946년 9월 23일 아버지는 육군사관학교 제2기로 입교하셨다. 12월 14일 아버지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셨고 소위로 임관됐다. 당신은 모두가 가난했다. 어느 집이건 산다라는 말보다는 연명한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사나운 가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었다. 특히 우리 집의 경우 여러 형제가 모여 사는 대가족 살림이어서 어려움이 더욱 컸다. 엄하신 할머니를 모신 채 아이들을 여럿 거느린 형제들과 함께 사시던 부모님은 내가 태어나고도 밑으로 딸만 둘을 더 낳아 그야말로 딸만 소복한 딸부잣집이었고 그래서 집안 어른들께는 여전히 민망한 입장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딸이라는 이유로 무슨 서름 같은 것을 받아본 기억은 없다. 오히려 신기하리만치 부모님은 당신들의 딸들을 참 알뜰하고도 정성스럽게 키워내셨다는 고마움이 남아있다. 군에 몸담고 계시면서도 성품이 워낙 온유하셨던 아버지 덕분이었으리라. 아버지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수도가에서 냉수마차를 하셨다. 냉수마차를 끝내고 나면 을에 눈부시도록 하얗게 빤 수건으로 줄줄이 잠든 딸들의 얼굴과 목을 닦아주시곤 했다. 그것이 어머니나 우리에게 음성 한번 높이신 적이 없던 아버지가 곤히 잠든 딸들을 깨우는 방법이었다. 부모님께서는 내외간의 정도 깊어서 사소한 다툼 한 번 없이 정답게 지내셨다. 여러 식구가 한 집에 살다 보니 묘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아이들을 출산하는 일이 잦았다. 만주로부터 함께 귀국해 살고 있던 바로 아랫동서가 아들을 낳을 때 어머니는 어김없이 딸을 낳으셨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들을 낳을 수만 있다면 다시 낳고 싶다며 돌아 누워 우시곤 했다.
그런 어머니를 위로해 주신 것은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아 고개를 못 들고 다닐까 염려해 각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그러니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과 정성도 각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유별나게 구수한 손맛과 솜씨 있는 음식 장만으로 아버지께 정성을 쏟았던 어머니 덕분에 수제비든 나물이든 보리죽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연명한다는 각박함보다는 푸근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2년 반 정도의 단란한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그 일요일 아침이 왔다. 예사롭지 않은 비상소집 연락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황급히 달려가셨던 그 아침에 6.25가 발발한 것이다. 그때 아버지는 막 중령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군수국 8급과에 근무 중이셨다. 숙부들도 모두 영광급 장교였다. 전쟁 발발 후 서울은 순식간에 인민군에게 점령되었다. 당시 아버지는 물론 삼촌들까지도 모두 전쟁터에 나가 있었다. 적치하에서 국군 장교의 가족이라는 신분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므로 우리 가족은 서울에 남아있을 수는 없었다. 더구나 동네 사람들이 우리 가족 사항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처지라 누가 언제 밀고 할지 몰라 온 가족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도 없는 처지였다. 결국 한강 마포 나루터에서 만날 약속을 하고 한 사람씩 집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이 다시 나루터에서 만났을 때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다. 모두가 경황이 없어 떠나기 전 간신히 마련해 땅속에 묻어두었던 얼마 되지 않는 비상금마저 두고 왔다는 사실이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피난 가는 가족들의 생명줄과도 같던 그 비상금을 두고 갈 수는 도저히 없었다. 황망한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은 또 어머니 몫이었다. 당시 11살이었던 나는 밀려오는 피난민으로 넘치던 마포 나루터에서 돌이 막 지난 막내 동생 정순을 업고 어머니가 돌아오시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그때는 이미 한강다리가 폭파된 후였다. 그러니 나루터는 목숨 걸고 도강하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피난민은 늘어나는데 어머니는 좀처럼 돌아오시지 않았다. 이 와중에 엄마를 영영 못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극도의 불안 속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였다. 할머니가 문득 강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닥치는 대로 아무 나룻배에 나눠 태우시는 것이었다. 젊은 시절 쌀 가마니를 척척 등에 지고 나르셨다는 여장부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은 그날 모두 무사히 한강을 건널 수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운이 좋았다. 그날 오후 황혼 무렵 목을 빼고 기다리던 어머니를 극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쟁이 시작되던 그 일요일, 비상소집 연락을 받고 황급히 집을 나가신 아버지한테서는 연락조차 없었다. 막상 강을 건넜지만 우리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결국 아버지의 근무처이던 육군본부가 수원으로 옮겨갔다는 소문 하나만을 믿고 우리는 무작정 수원을 향해 떠났다. 아버지는 그때 새 직책인 육군본부 중앙재무과장직을 맡고 계셨다. 그러나 소문은 믿을 것이 못 되었다. 수원엔 육군본부 같은 것은 아예 없었다. 낙심한 우리는 우선 눈에 띄는 빈집에 들어가 먹을 것부터
찾아보기로 했다. 집주인이 급히 피난을 떠났든지 그 집엔 삶은 보리와 약간의 밀가루가 남아 있었다. 피난길에 배를 골고 있던 식구들은 그것으로 요기를 할 수 있었다. 지척에서 들려오던 전투기 소리에 하얗게 질려가면서도 어머니가 급히 만드신 수제비국밥을 정신없이 입안으로 떠넣었다. 그 후 우리 식구들도 다른 피난민들처럼 소문 따라 이 도시 저 도시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다 부산에서 우리 행방을 백방으로 수소문하시던 아버지를 간신히 만날 수 있었다. 기적 같은 행운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감천에 가 있으라는 말과 함께 주소 한 장만을 남긴 채 다시 임지로 떠나셨다. 감천은 부산에서 30리쯤 떨어진 한적한 마을이었다. 그곳엔 숙부를 모시고 있던 박상사라는 군인의 부모집이 있었다. 그곳이 우리 온 가족이 신세를 져야만 할 곳이었다. 감천에서 보낸 짧은 기간은 비록 고달픈 피난지 생활이었지만 내겐 그래도 소녀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과수원의 고요한 녹음, 여성적인 바다가 기막히게 어우러져 목가적 풍경을 자아내던 그 한적한 마을은 어린 내겐 그대로 낙원이었다. 전쟁이 나지 않았다면 나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다니고 있어야 할 나이였다. 그러나 전쟁 중이라 학교에 간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 채 나는 매일 빨갛게 타는 저녁 노을이 온 마을을 완전히 감싸 안을 때까지 동생들과 망아지처럼 뛰어놀았다. 하지만 그 즐겁던 시간도 잠시였다. 얼마 후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서울이 수복됐고 우리는 서둘러 감천을 떠났다. 철도는 파괴되어 부산과 서울 사이엔 겨우 단선만이 복구돼 있었다. 기어가듯 완만한 속도의 기차는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곤 했다. 그렇게 사흘길이었다. 서울까지 이르는 그 여정 내내 차창 밖으로 펼쳐지던 풍경은 너무도 처참해 어린 내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전쟁이 핥히고 간 파괴의 흔적과 잿빛 폐어더미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어렵게 돌아온 서울에서 우리는 고작 석 달을 지내고는 다시 피난 보따리를 싸야 했다. 중공군이 한국전에 끼어든 것이었다. 일사후퇴였다. 6.25 남침 때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해 적 치하에서 엄청난 고초를 당한 경험이 있는 서울 시민들이 서둘러 피난길에 나섰다. 우리는 이번에는 아예 수원이나 대전보다도 더 남쪽인 대구로 갔다. 그러나 대구에서도 들려오는 포성은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우리는 더 멀고 그래서 더 안전할 것 같은 부산으로 가기 위해 황황히 피난짐을 꾸려 다시 트럭에 실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 부산으로 떠나지 못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버지도 계시지 않은 그 낯선 피난지에서 돌연 상기를 느끼신 것이다. 어머니는 그날 마침내 그토록 원하시던 아들을 출산하셨다. 아들을 얻어 평생의 한을 푸심으로써 대구는 어머니에게 피난지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가 된 것이다. 41살의 노산에 거듭되는 피난살이로 영양실조까지 겹쳐 난산을 하셨지만 다행히도 산모와 태어난 아기는 모두 건강했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외아들 창석의 출생이었다. 황급한 일사후퇴로부터 겨우 한 주 뒤인 1951년 1월 11일의 일이었다. 어머니가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다행히 전세가 호전돼서 더 이상 남쪽으로 피난 가지 않아도 됐고 우리 가족은 그대로 대구에 눌러 앉았다. 피난지 대구가 내게 특별한 곳이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전쟁 통해 기약 없이 중단됐던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시절 피난민 학생 수에 비해 학교가 턱없이 부족해 그저 나무 기둥 몇 개에 겨우 지붕만 척 얹어놓은 임시 건물에서 공부하던 일이 생각난다. 그것이 대구 봉덕국민학교의 임시교사였다. 그 임시교사는 기와를 구워 보관하던 창고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다 새로 배정돼 들어간 정식 피난지 학교가 희도초등학교, 당시에는 희도국민학교였다. 그 학교는 공교롭게도 먼 훗날 내가 사랑에 빠지게 될 그 사람의 모교이기도 했다. 수정동 100번지에 희도초등학교 오른쪽엔 그 유명한 약정골목이 운하처럼 길게 뻗어 있었다. 본관 남쪽 운동장 앞엔 아주 허름한 양조장 건물 한 동이 서 있었다. 내가 수업을 듣던 6학년 교실은 나무 계단을 오르면 보이는 2층 임시교실이었는데 아래층 양조장으로부터 이따금 술을 만들기 위해 찌는 꼬두밥 냄새가 솟아올랐다. 넉넉지 못한 끼니 때문이었을까. 양조장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그 향기로운 냄새는 번번이 우리를 압도했다. 결국 남학생들이 슬쩍 해온 양조장에서 건조시키려고 널어놓은 찐쌀을 얻어먹고 학급 전체가 단체로 혼이 나던 일이 생각난다. 이 정다운 학교는 이후 종로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서울 말씨 때문에 토박이 사내 아이들로부터 서울내기, 담아내기라는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공부에 대한 갈망으로 목말랐던 나는 다시 시작된 학업에 열심이었다. 1년 후 피난지에서 시행된 정부 국가고시를 통해 나는 서울 경기여중에 합격할 수 있었다. 전쟁 중 서울이 수복될 때까지 연합중학교라는 곳에서 이화, 숙명, 진명 같은 다른 학교의 여학생들과 함께 공부했다. 그러나 대구에서의 여학교 생활은 채 반년도 가지 못했다. 아버지의 임지가 논산으로 바뀌어 논산여중으로 전학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이후 2년간 계속된 떠돌이 학교 생활의 시작이었다. 군인 가족들이 가장의 임지를 따라 전학을 다녀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상이긴 했지만 전시 탓이었는지 당시 아버지의 임지는 정말 너무도 자주 바뀌었다. 그 시절엔 자녀 교육을 위해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결국 나는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 논산여중, 광주 전남여중, 진해여중으로 3번의 전학을 해야만 했다. 결과적으로는 대구의 연합여중과 서울의 봉교, 경기여중까지 합치면 중학과정 3년 동안 무려 5학교를 옮겨 다니는 고단한 유랑을 치러내야만 했다. 임지에 계신 아버지가 전학 수속을 위해 대신 보내신 젊은 군인이 학교 복도 저편에 나타나면 난 아무 말 없이 다시 학교를 옮겨야만 했다. 그분들은 대개 육군 상사나 중사였다. 정든 친구들을 떠나 다시 낯선 곳으로 가야 하는 이별의 통증들이 반복됐다. 낯선 집, 낯선 고장, 낯선 학교, 낯선 친구들. 지역적으로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넘나드는 현기증 나는 이동이었다. 내성적이었던 나는 그 낯선 공간과 시간 사이를 묵묵히
물결처럼 흘러다녔다. 다시 의욕을 내어 적응해야 한다는 것. 그 잦은 도전들은 매번 참 막막한 것이었다. 더구나 학교마다 학업의 진도도 달라 애를 먹고 남몰래 울기도 했었다.